시장은 7월 FOMC 회의록을 통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보다는 그 폭을 얼만큼 두냐에 조금씩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안도랠리를 펼치면서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보합권에 머물렀었는데요. 그래도 떨어졌었던 테슬라와 함께 다시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받아갈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2,7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어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2,700선에 턱걸이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 올라주면서 조금씩 안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불러 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78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막판 뒤집기 성공에서는 사실 외인이 이제 사자세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끌어올려준 게 컸는데요. 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인이 949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320억 원, 기관이 611억 원을 각각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어제 하락 마감했을 때는 사실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이어졌었던 게 컸는데요. 여전히 그 포지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이 530억 원, 기관이 438억 원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 홀로 1,19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종목 이슈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도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강한 탄력을 받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3% 떨어진 데 이어서 0.57포인트 정도 더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19만 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보합권에 머물긴 했지만요. 소폭 떨어진 모습이네요. 7만 8천 원에 지금 턱걸이에 앉아 있는데 7만 8천 원 선이 더 무너지진 않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연이은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거의 4% 가까운 등락률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6만 3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강세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직 등락률이 크진 않지만요. 여전히 빨간불 켜주면서 95만 3천 원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주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넘게 떨어졌는데요. 4천 원 빠지면서 24만 8,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에서는 약간의 호재로 볼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S&P에서 어제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A-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과 또 화재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만큼 지켜봐야 할 이슈도 많은 게 자동차주인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 따라가는 종목이죠. 62,400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19만 9,900원 현재 보합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현대와 함께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10만 2,700원이고요. 여전히 그래도 10만 원대를 계속해서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주의 흐름이 남달랐었는데 연이어서 계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은 86,400원, 신한지주는 58,100원인데요. 각각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 연이은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에코프로비엠 18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이 눈에 띄고요. 에코프로는 함께 올라가면서 곧 9만 원 터치까지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강세 흐름 이어졌었던 제약바이오주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그 매도 물량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여전히 하락합니다. 하지만 등락률이 크진 않은 모습입니다. 28만 7천 원으로 1,500원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HLB도 함께 내려갑니다. 82,700원, 0.6% 정도 내려앉은 모습으로 500원 빠졌습니다. 엔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역시나 등락률이 크진 않은 모습입니다. 21만 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젤 살펴보시죠. 연이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니 오늘 잠시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3% 가까운 등락률로 빠지고 있는데요. 27만 8천 원으로 7,500원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진출까지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었는데 약간은 조정이 들어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삼천당제약도 같이 빠집니다. 14만 3,500원. 아까 코스닥 지수의 전체적인 파란불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 오늘 종목 흐름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 3% 넘게 빠집니다. 88,500원 8,500원 지나갑니다. 클래시스는 어제 그래도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나 했지만 오늘 또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68% 빠지면서 49,9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ESG 경영에 클래시스가 힘쓰면서 글로벌 지속 가능성 평가 기관인 MSCI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전체에 그 압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리노공업 1.48% 빠졌습니다. 20만 원 지지선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 첫 번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유한양행이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따내면서 다음으로 미국 진출을 꿰뚫어 볼 만한 후보군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이목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8% 오르면서 25,800원 현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의 키포인트는 하반기에 기대되는 대장정응증 FDA 승인인데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의 내시경용 지혈제인 넥스파우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최근 게임주들의 흐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펄어버스가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게임쇼 게임스컴 2024에서 신작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연 영상을 펼쳐줬는데요. 바로 붉은 사막의 시연 버전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액션성이 글로벌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면서 주가가 큰 강세를 받았습니다. 3.7% 올라오면서 41,9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호평을 토대로 펄어비스의 글로벌 신작이 새로운 주가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바로 이어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볼 텐데요. 오늘도 런치박스 알찬 소식들로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요. 최민식이 쏘아올린 영화 티켓값 논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요즘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려면 15,000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게 기본값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팝콘이나 콜라 뭐 이것저것 같이 사면서 둘이서 같이 가면 5만 원이 그냥 훌쩍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민식 배우는 티켓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일침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OTT 전성시대라고 요즘 많이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영화관, 이대로 봐도 되는 걸지 투자 전략과 함께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대선을 앞둔 전기차 시장과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으로 보내볼 테고요. 이어서 우수한 실적과 함께 남아있는 신작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주 현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종목 소식입니다. 바로 바이넥스 종목 소식인데요.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쟁쟁한 경쟁을 현재 펼치고 있는 셀트리온과 함께 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오늘 로봇, 2차 전지, 전력기기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토대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로봇이 이제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피자도 만들고 커피도 뽑는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로봇 산업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로 2차 전지주들의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설레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의 2차 전지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전기 제품이랑 전기 장비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전체적인 업황 흐름이 좋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영화 얘기, 영화 산업에, 컨텐츠 산업에, 그리고 OTT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나운서님은 좀 영화를 좀 보시는 편인가요? 저 MG여서 영화관보다 OTT를 더 많이 봅니다. 아, 영화관 잘 안 가요, MZ는? 영화관은 팝콘 먹으러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비싸다 보니까 주로 영화는 OTT로 집에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계가 뭐 CJ, CGV도 유상증자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처럼 코로나 지나고 나서 확실히 영화관 가는 추세가 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동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런치 토크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쪽 이야기해 볼 텐데요. 최민식이 쏘아올린 영화 티켓값 논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영화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최애 영화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영화라기보다는 OTT에서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가장 좋아하고 자주 보고 있어요. 브라더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좀 오래됐는데 97년인가 8년에 개봉한 그 영국 영화죠. 트레인스포팅이 제 인생 영화입니다. 트랜스포팅? 그 제이슨 스타뎀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언 맥그리거 좀 역시 차이가 느껴지는 명작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브라더스랑 트랜스포팅. 네, 좀 트랜스포팅보다 더 그때는 대중적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시절이 90 몇 년도니까 잘 모르죠. 50대. 50대잖아요. 50이 아니라 88 올림픽이잖아요. 아니 88이요, 98이요. 98. 98 프랑스 월드컵. 때 네, 알겠습니다. 그때 영화였습니다. 뭐 공감대가 하나도 형성이 안 되네요. 이게 참 힘드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세포도 아니었을 때. 네, 세포도 아니에요. 네. 전혀 뭐 이 세상하고 연결고리가 없으실 때였구나. 우리 박시연 아나운서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제일 좋아합니다. 두 분은 주로 이제 자녀분들이 보러 같이 다녔던. 네, 지금은 근데 아직 그거 볼 나이는 아니라서요. 그거는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건 애기들보다는 어른들용 애니잖아요. 참 이 프로그램 세대가 다양해서 좋네요. 굉장히 광폭입니다. 네. 5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대준 대표님한테 뭐 영화 티켓값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나라가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인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영화를? 네, 그래서 해외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선개봉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화에 대한 애착이 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관객 수, 좌측에 보이시는 총 관객 수로 판단해 보게 되면 당연히 중국이 1위겠죠. 뭐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당연히 1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한 2억 명 넘게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래서 우측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연평균 관람 횟수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장 높습니다. 1등이에요? 네. 1년에 한 4편 이상을 봅니다. 1인당. 와, 그래요? 네. 전체 인원으로는 뭐 중국 대비해서 한 뭐 6분의 1 정도 되지만 한 해 한 명이 한 분이 그 영화를 관람하는 횟수가 4편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그 영화 편수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영화를 본다라고 집계상에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잠깐 조금 전에 그 영화 가격이 비싼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처화하는 문화생활 비용 중에서 영화가 그렇게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3시간 뭐 어떻게 보면 와이프와 즐겁게 시간을 어두운 데서. 네네 그렇죠.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용적 측면에서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다음 자료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실제 이 영화 가격이 비싼가? 저는 조조를 주로 와이프와 같이 보기 때문에 네. 뭐 3시간 정도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최저시급 대비해서 영화 관람 편수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관람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표요? 네. 오른쪽 표에 보면
이제 관람 부담 지수. 그러니까 우리 최저 시급 대비해서 4편 이상의 영화를 1인당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이 부담 지수가 얼마인가를 이제 지수화 시켜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이 가장 높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2배 이상의 부담 지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화 가격에 대해서 개개인별로의 부담 가격은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국내 영화 티켓 값이 비싸다라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아, 최저임금 대비해서 영화 가격이 비싼 건 맞다. 네, 관람 횟수까지 더해서 지수를 산정해 보면 그렇네요. 높은 상황인 것은 맞는 거죠. 그러면 최민식 배우님이 맞는 얘기를 하기는 했네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대비해서 영화 가격이 비싼 건 맞고 연평균 관람 횟수는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문화비가 차지하는 우리의 가처분 소득에서 문화비가 차지하는 게 꽤 그렇죠. 많이 차지하고 부담이 되기는 된다. 이렇게 표를 놓고 뭐 주요 국가를 비교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최민식 배우가 얘기한 건 이제 우리 일상적인 느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활 필수품에 가까운 것처럼 많이 이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화를 많이 보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거를 할 만한 게 없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좀 늘어났지. 예전에는 뭐 주말에 데이트 신청이 꼭 영화 한 편 하실래요 정도로 됐었잖아요. 네. 사실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여가 활동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하나의 컨텐츠 형태였는데 그것들이 최근에 특히 이제 뭐 글로벌 기준보다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특히 이제 보는 양상도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뭐 영화 티켓만 사든지 아니면 앞에서 노점상 같은 데서 그냥 붕어칠거리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다 오히려 이제 먹으러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제는 티켓팅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계산을 결제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한 2~3명이면 진짜 4~5만 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것도 2D니까 이제 2명이서 3만 얼마지 뭐가 이제 양념이 붙기 시작하면 4D라든지 아니면 IMAX라든지 누워서 보는 것도 예, 있고. 그리고 사실 영화관 가서 볼 거면 2D를 왜 보겠습니까? IMAX 정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 이런 것들을 그냥 폰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은 가격이 더 비싸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멀티플렉스도 없었죠. 지금 대한극장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세월이 바뀐 게 느껴지는 것이고 과거에 자주 저렴하게 소비됐던 게 최근에는 그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체감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뭐 최저임금 오른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야행성이다 보니까 조조보다는 야간 할인을 많이 써요. 야간 할인. 예, 그때 그 예전에는 뭐 그 이동통신 할인이 좀 강했잖아요. 최소 2,000원 정도 해줬는데 그때 티켓이 평균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예, 50 때는 6,000원 안 했죠. 자꾸 2000년 이후로 하니까 왜 네네, 죄송합니다. 예, 그때 6,000원인데 6,000원인데 예, 야간 할인 혹은 조조 할인 2,000원 할인이죠. 그러면 이미 4,000원이죠. 그러면 또 이제 통신소 할인 2,000원 들어가죠. 그럼 2,000원에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보통 이제 밤 시간 되면 보통 그 CGV나 이런 것들은 마트 있는 건물 옥상에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트도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저렴하게 할인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거의 이제 팔걸이 올려가지고 누워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것도 추억이네요 또. 네, 그렇게 처음 본 영화가 이제 왕의 남자였습니다. 왕의 남자, 예. 게이 영화를 예, 친구들이랑. 예, 그러니까 참 남자들끼리 5명을 야, 갔는데 그것도 저녁에 예, 야심한 밤에.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분위기 그래서 기가 이거라도 막혔는데요. 이거라도 보자라고 네. 들어갔는데 네. 다 이제 감동을 먹어가지고 다들 이제 그 가지고 갔던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때 2,000원의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게 20년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좀 전에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네, 네.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한 열 몇 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때랑 비해서 이게 굉장히 20년 많이- 차이긴 하지만 물론 그때 제 기억으로 남자들의 소울푸드인 순댓국이 한 4~5천 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00원 하잖아요. 네. 그건 2배인데 영화값은 체감적으로는 거의 7~8배가 오른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팝콘이나 뭐 이런 거나 뭐 다른 아이맥스나 누워서 보는 거나 이런 거 합치면 실제로 부담되는 그 체감 그 가격은 그렇죠.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최근에 다 오른 거죠. 알겠습니다.
영화값이 그렇게 6,000원에서 8,000원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꽤 오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요것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화관 관객 수 추이가 나오는데 비싸서 그런 건지 실제로 OTT 때문에 그런 건지 실제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영화관 총 관람객이랑 매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관람객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줄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에 영화관을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박지연 아나운서? 약간 팝업 스토어 같은 느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영화관이? 그냥 단순히 영화를 본다기보다 그 공간을 즐기고 좀 거기에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랑 가는 느낌? 왜냐면 이제 영화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유튜브로도 영화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싼 가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영화관을 가는 이유는 그 공간에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생겼고 또 코로나 때 마스크 쓰다 보니까 많이 안 갔단 말이에요. 또 영화관 자체 그 시설을 기피하기도 했고 그런 분위기 이후로 약간 추세가 꺾인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영화가 가장 흔한 그 여가 활동에서 지금 가장 애매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생각해요. 가장 애매한 것으로 바뀌었다, 네. 영화가. 예전에는 뭐 TV에 보면 이제 연속극이라고 했죠. 그때는 이제 좀 퀄리티는 좀 떨어지더라도 스토리로 끌고 가던 게 TV 드라마였잖아요. 대추나무 사랑 걸리. 네, 뭐 아니면 전원일기라. 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어릴 때도 그 전원일기는 저는 못 봤는데 네. 아무튼 아까 댓글 보니까 생각보다 젊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댓글 다 보시는군요. 띄워놓고 띄워놓고 바로 띄워놓고 하고 바로 보시죠, 모니터링 하고 실시간으로. 있습니다. 예. 역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뭔가 영상미를 즐기고 싶다라는 영화였는데 지금은 사실 넷플릭스가 나와가지고 넷플릭스의 퀄리티가 영화를 이미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네. 배우들이 넷플릭스로 많이 갔어요.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개런티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아무래도 제작 환경이 워낙 좋고 그리고 일단 올라가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거기서 하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영화만 고집해야 될 만한 배우들의 입장도 약해졌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영화를 보고 싶으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내가 보고 싶은 장소에서 OTT를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공간에서 콘서트 비슷하게 즐기고 싶은데 그거는 제한적이잖아요. 모든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만 극장을 가고 그게 아니면 OTT로 가니까 영화가 굉장히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애매해져 버렸다. 실제로 이게 영화가 애매해졌다는 게 가격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격도 그렇죠. 비싸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약간 변화가 있었고 근데 우리 그 김대준 대표님한테 아까 그 자료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은 네. CJ CGV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 지나고 나서 너무 어려워져서 유증을 때리다 보니까 네.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영화관 3사가 영업이익이 실제로 좀 변화가 있습니까? 흑자 전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네. 코로나 시기에는 영화관을 안 갔었죠. 대중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가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영화를 안 갔었고요. 지난해에서부터 실적치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가격을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0,000원, 11,000원, 12,000원 하다가 지금 15,000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CGV를 비롯해서 관련 회사들의 최근 5개 그 5분기, 5분기 동안 지금 흑자를 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단에서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논점,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가 영화 가격이 비싸다라고 한 근본적인 요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면 네.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증권회사에서 영화에 투자 많이 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알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작사예요. 딱 그 저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작사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제작사가 나오고요. 그다음 네. 나오는 게 배급사예요. 그렇죠. 배급사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뭐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쇼박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투자사가 또 다음에 나옵니다. 투자사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많죠. 뭐 증권사, 운용사, 벤처 캐피탈 뭐 등등등 투자 자문사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 이제 영화나 그 연예 사업에 투자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나기도 하거든요.
한번 투자를 해서 이게 뭐 500만, 600만, 700만이 나오게 되면 대박이 나오는데 어떤 구조에서 대박이 나오냐면 일단 그 영화를 최근 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영화를 한 편 제작해서 투자사 그러니까 증권사이든 은용사이든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손익분기가 나와야 되냐면 200만입니다. 200만이 나와야 그러니까 되는구나. 매출로는 200억이 나와야 되겠죠. 네. 티켓값을 대략 100만 원 정도로 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하면.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한국 영화가 개봉된 편수가 대략 몇 편일 것 같습니까? 개봉된 거. 네, 하루 걸렸다 내린 영화들도 많아요. 월간 단위로 해서 통상 평균 한 10너 편이 개봉이 됩니다. 네. 지난해 180편이 한국 영화 개봉이 됐거든요. 180편이요? 굉장히 많죠. 네. 오. 하루 지방에만 올라가는 영화도 있고요. 뭐 네. 단편 영화도 있고 다 합치게 되면 180편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투자사들이 투자를 해서 겨우 원금을 건진 영화는 몇 편일까요? 10편 될라나? 4편입니다. 아, 너무 180편 적은데요? 중에 4편만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요? 지난해 이제 그 범죄도시 천만 넘었고요. 서울의 봄, 밀수, 유토피아,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 여기까지 해서 200만 넘겼고요. 나머지들은 다 100만 이하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지 않네, 여기. 투자사들이 과거에는 영화 시장에 있어서 대박이 나오고 템버거가 나왔거든요.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 그렇죠, 영화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우리가 1000만이 됐다로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요. 3,400만만 관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대박이 2배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200만이 손익분기이고 400만이 들어오게 되면 대박이 나는 영화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손익분기를 마친 영화가 4편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투자 확률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투자 그렇죠. 상품이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투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했던 투자사들이 꺼리고 있어요. 아. 영화 산업. 그래서 좀 줄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 산업,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가 제기한 영화 산업, 그러니까 티켓값이 비싸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일단 이 가격을 먼저 던져놓고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한 단계적 구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영화가 투자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는 뭐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동일한 상황이죠. 예전이라고 해서 뭐 투자한다고 해서 쉽게 터지는 환경은 아닌데 저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예, 저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래 사실 그렇게 나빠진 게 아니에요. 이야. 원래 위험한 곳입니다. 저기 그 사실 뭐 비상장 주식 사는 거랑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의 하이 리스크 투자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10개를 하더라도 한 개 정도가 뭐 나머지 9개 걸 다 하기도 상쇄시킬 정도로? 그럴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투자를 했던 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원가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가 영화를 안 보고 그냥 그걸 본다 이 수준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네. 제작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은 거기는 글로벌 기업이라서 우리 이제 영화 찍고 이러면 예전 배우들 그 예능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서 거의 살잖아요. 네, 숙식하고, 숙식하고 막 자다가 쪽 잔다도 그 쪽대고 다들 뭐 맞고 샤워는 뭐 엄청 며칠째 못 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나 네. 당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거의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특히 예전에 필름 시절에는 NG도 없었습니다. NG 내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NG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저기 칸에 갈 거냐 그냥 가 뭐 이런 관복들도 많았거든요. 필름값이 아까우니까. 50대. 예, 50대는 그랬대요. 필름 시절엔 그랬대요. 저는 뭐 모르겠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됐지만 스태프들도 주 52시간 다 지켜야 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배우들도 충무로가 아니라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이런 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사전에 장기 계약을 먼저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배우가 너무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바뀐 게 얘네들이 돈으로 너무 끌어당기니까 이제 주연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를 3억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이제 처음 예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네네. 우리는 지금 3억 줄 수 있는데 저기 16억 얘기하니까 배우들이 오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배우를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 나오면 팬들이 있으니까 영화가 뭐 웬만큼만 나오면 중박은 진짜 예. 리스크를 줄이는 개념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타들이 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예전보다 너무 비싸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넷플릭스도 이제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상한선인데 그래도 회당 3억이면 작은 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작 환경이 예전보다 단가가 너무 높아진 것, 그리고 소비할 때 소비처가 불투명해진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CJ/CGV가 이번에 뭐 부활을 하게 되면 그걸로 영화를 한 편 찍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 그거를 유통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보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제작과 처해졌다. 소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네. 거기에 한 말씀만 제가 더 얹으면 네. 이게 문제 해법도 다 나와 있어요. 해법 나와 있어요? 아 그럼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법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영화를 한 편 만들게 되면 이제 수익 나눠 가지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영화관이 45%를 가져가고요. 배급사가 55%를 가져갑니다. 10,000원이라고 하면 4,500원, 5,500원. 그럼 배급사에서 또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관은 뭐 4,500원을 가져갔다 치면 배급사 5,500원을 가져가는데 5,500원에서 홍보비가 한 10%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한 4,500원이 남겠죠. 대략 55%를 가져가서 10%를 떼니까 4,500원 내에서 투자사가 60%를 가져가요. 한 2,400원. 2,400. 400원, 500원. 그럼 제작사가 한 2,000원 초반을 가져갑니다. 6대 4입니다. 그러면 제작사가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관객이 많이 오게끔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그 좋은 퀄리티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투자사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사의 목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럼 목을 줄여야 되는 부분은 배급사와 영화관입니다. 요거를 줄이자는 의미에서의 요 15,000원, 14,000원 비싸다. 이 논제를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해답이죠. 네. 또 한편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기회비용 생각해보면 네. 가격이 진짜 괜찮다. 저는 그거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아니, 저도 동의를 했던 게 제 네. 친구들 요즘 맨날 야구 보러 잠실 가거든요. 오, 근데 보면 야구 한 번 갔다 오는데 거의 10만 원 깨진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연극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연극 대학로에 비싸죠. 종종 가는데 기본이 3만 원이에요. 기본 비싸, 급이. 비싸.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확실히 영화가 쓰는 시간 대비는 15,000원 정도면 반값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 좋으니까 영화업계도 여러 가지 활로를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돈쌤이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면 컨텐츠적으로도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 요즘 좀 아이들한테 특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또 극장판으로 만든다든지 그래요? 여러 가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면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냥 가서 보는 제가 입었던 50은 아니지 뭐 60 시절에는 우레메 같은 거 아주 어릴 때 엄마랑 손잡고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 네, 우레메. 심영래 아시죠? 네. 우레메 예전에 2를 봤습니다. 포스터를 칠하는 그 페인트칠을 하는 그렇죠. 아저씨가 있었어요. 네, 그래 극장마다 심영래가 다르게 생겼어. 그렇죠, 그렇죠. 네. 심영래인지 뭐 누군지 알 수 없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 시민회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은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화 지금까지 수동적이었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팝콘이나 조용히 씹으면서 이제 영화 보는 게 다였다면 지금 이제 야구가 잘 되는 게 네. 가서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풀린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관에서 음악 영화를 보고 같이 춤추고 하는 것들도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딸 가진 아빠들은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핫쇼핑 같은 거 있죠. 핫쇼핑? 예, 그런 거 그게 티니핑이 티니핑이에요, 티니핑. 티니핑이 이제 영화 개봉을 했습니다. 3주 정도 됐는데요.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지만 네. 예,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일부 정해진 시간에는 이제 캐릭터 나와서 무대 인사 같은 걸 해요. 예, 그래서 그 표가 더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사기가 힘들었어. 무대 인사면은 얘가 직접 나와요? 그렇죠. 이 고양이가? 네, 직접 나옵니다. 고양이는 아니고 다람쥐? 뭐
어떤 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티니핑인데 시즌이 벌써 4까지 왔습니다. 그 딸 가진 아빠들은 대부분 80마리들의 이름을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을까. 80마리나 돼요, 여기가? 80마리 조금 안 됩니다. 일단은 시즌별로 하츄핑 같은 이제 주인공들은 계속 이제 아이템만 바뀌고 그 외에 병풍 같은 핑들이 자꾸 바뀌어요. 병풍핑. 예, 그래서 나올 때마다 병핑. 예, 그 한 20개의 캐릭터가 시즌별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영화화된 거고 그러고 나서 영화가 끝나거나 혹은 시작할 때 사전 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이나 여의도 CGV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무대 몇 시부터 몇 시 무대 인사가 있다. 근데 무대 인사는 얘네가 어떻게 해요? 쓰고 나와서 같이 칼을 쓰고? 그렇죠. 그 요즘 뮤지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뮤지컬을 할 수 없잖아요. 애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영화를 보고 심지어 영화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애들 때문에 갔다가 같이 울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꽤 생각보다 괜찮다고. 야,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육아가 이렇게 힘드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냥 뭐 15,000원, 16,000원이에요. 똑같은 가격인데 2D다 보니까 문제는 무대 인사가 끼어져 있는 그런 표는 이제 한 3배까지 거래가 됐었죠. 뭐 요즘은 조금 3주차 되니까 조금 내려가고는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는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경험을 할 수 있고 특별한 팬덤이 있는 그쵸. 거를 컨텐츠를 그러니까 영화관이 가져와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똑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저 같은 아재들도 티니핑 때문에 온 걸 서로 알거든요. 어차피 딸내미 때문에 끌려온 거긴 하겠지만 아니, 개인이 좋아서 왔을 수도 예,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 별 꺼리낌 없이 뭐 무슨 핑이 좋아요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같이 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공감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그 특징을 좀 살려가면 맞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보다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비쌌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화가 비싸져버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안 나서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좀 키워가는 오케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요즘 유통도 팝업 스토어가 유행을 하듯이 이제 컨텐츠도 팝업 스타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어떤 산업이든 간에 양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건 아예 비싸게, 싼 건 아예 싸게. 그렇죠. 애매하게 가는 것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뭐 구찌도 그렇고 에르메스도 그렇고 그렇죠. 뭐 바샤커피도 그렇고 네. 메가커피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뭐 8,000원도 비싸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유튜브 가가지고 결말 포함 보면 그냥 다 제가 볼 때는 그 유튜브 그 결말 포함부터 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면 영화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냥 엉뚱한 유튜버가 그거를 그렇죠. 다 결말 그런 식으로 포함까지. 이제 스포일링 주의하라 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약간 싸게 해서 한 4,000원짜리, 3,000원짜리로 입석을 해서 서서 보게 하든지 그리고 한 4만 원짜리를 비싸게 만들어서 요즘 그래서 완전 그런 게 누워서 있어요. 보게. 있어요. 진짜 낚시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3분짜리 영화. 1,000원짜리 예, 1,000원이요? 네. 1,000원입니다. 있습니다. 13분짜리. 영화 제목이 네. 낚시맨. 네, 그냥 서서 말 봐요? 10분 동안? 아니,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예. 근데 간 김에 거기까지 갔는데 10분짜리 영화 보고 집에 오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편 더 보든지 네. 아니면 밥이라도 먹고 오든지. 그렇죠. 말 그대로 낚시, 관객을 인기 낚시하는. 상품이네요. 아 그래요. 그 영화 별게 다 산업도 있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있습니다. 진짜 많은 고민하면서 하죠. 좀 그 가격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죠. 좀 하고 심지어 있네요. 손석구 배우가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낚시맨이? 예.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아 별걸 다 아시네요 우리 돈 선생님. 김대중 대표님도 별걸 다 아시네요 진짜. 낚시맨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네드 셰프나 무슨 뭐 어디랑 콜라보 해가지고 비싸게 팔던지 아니면 싸게 팔던지 이런 식으로의 전략.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뭐 종목이랑 이쪽 주식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영화 극장 관련주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요거 반등은 언제 일어나는지. 왜냐면 넷플릭스는 지금 $700에서 장중 사상 최고치 찍는데 CJ CGV도 저게 플러스 14 같죠? 최근 3개월이 절었습니다. 저거 1년, 2년, 3년 놓고 보면 아작났어요. 지금 컨텐츠 관련주 다 죽어버렸는데 요거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조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살아날 수 있는 건지 넷플릭스를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준 대표님부터. 원래 그 영화 콘텐츠 엔터가 네. 여름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이 강해서 가지고 과거의 주가 흐름을 통계적으로 보면 여름에 주가가 강했어요. 7, 8, 9월 장에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들이 과거에는 보여줬어요. 근데 올해는 이쪽 관련 엔터 뭐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 도출됐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에서의 상황은 만들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CGV 같은 경우에도 5개월 연속해서 영업이익단의 흑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상황의 또 시기의 문제이지 주가는 바닥을 찍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화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주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바닥점에서 조만간의 흐름에서 턴 오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전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그 IT 플랫폼 관련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엔터, 영화, 콘텐츠 쪽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실적 개선되고 있고 전체적인 산업의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만 시장 내에서 희석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주가 상황에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컨텐츠 제작하는 애 있고 뭐 오늘은 또 그 VFX 하는 애들 상장했고 뭐 그리고 CGV 같은 플랫폼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어떤 쪽이 제일 낫습니까? 일단 엔터가 먼저 가야 됩니다. 엔터. 큰 종목이 먼저 가야 나머지 콘텐츠나 제작사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엔터가 가려면은 당연히 이제 3사 있겠지 않습니까? SM, 뭐 하이브, 뭐 YG, 뭐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형태이고요. 그 중에서는 제일 선호주가 이제 SM 흐름이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죠. 엔터가 먼저 가야지 컨텐츠건 뭐건 영화 관련주가 간다. 돈쌤님은 어떠세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좀 살아납니까? 저는 뭐 그냥 영화 관련주는 그냥 영화를 봐야지 무슨 주식을 또 보고 그 슬픈 영화가 보고 싶으시면 주가를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너무 기분이 이상하게 업이 돼서 좀 다운되고 싶다, 좀 차분해지고 싶다 이런 근데 분들은 여기는 주가가 새드 엔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새드하니까 이제 좀 너무 내 감정이 좀 과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너무 하이다. 예, 오늘 좀 죽이고 이제 싶다 한 톤. 그냥 한번 울고 싶다. 울고 싶다. 감정을 쏟아내고 싶다. 그럼 CGV를 예. 쳐다보면 되죠. 예, 그러고 조금 샀는데 또 유증을 또 맞는 거죠. 와. 그러면 이제 뭐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죠. 희노애락. 저는 그래서 사실 엔터주도 상반기에 좀 좋았던 섹터 중에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엔터주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좋은 얘기 뭐 지어내기보다는 네. 사실은 뭐 예, 주가가 살아나는 없는 희망을 쥐어짜기보다는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좋습니다. 나만 해도 영화관에 잘 안 가지는데 나만 해도 이렇게 욕은 하지만 또 결말 포함으로 영화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거. 네. 밥 먹으면서 보면 15분 금방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밥 친구인데. 밥 친구인데 반찬이죠, 반찬. 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는 좀 쥐어짜내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다 이런 현상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관 다루기는 다루지만 저희가 좀 손수 직접 또 많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한마디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부터 정리하는 한마디 하자면? 한 줄 평은 과거에 엔터주들 영화 콘텐츠 좋았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 9월까지는 기다릴 필요 있겠다. 여름 관련주로 영화 콘텐츠 엔터를 보자. 돈쌤님은요? 저는 이제 큰 맘 먹어야 가능해진 주말에 영화 볼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영화 티켓 가격 올랐죠. 팝콘비 올랐죠. 예전에는 거절당할까봐 이제 두려웠는데 이제는 가자고 할까봐 겁이 나요. 할까봐.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말씀해주신 두 분,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케어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은 22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올 3분기 서버용 D램 고정 가격 20% 인상을 추진할 경우라며 올 하반기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25%에서 3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이버는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에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로 답변할 수 있는 멀티 모달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 비전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이 베트남 전력공사의 공항, 산업단지 등 인프라 조성에 쓰일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IG 넥스원이 지난 20일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제 개발 입찰전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현역 대령인 해군사관학교 교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사내 벤처 플렉셀 스페이스가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와 텐덤 태양전지 셀을 활용한 차세대 우주 태양전지 모듈 개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출판그룹 네이처는 전 세계 연구기관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의 한국 편집편에서 논문 연구 성과와 R&D 지출을 비교하면 다른 국가와 비교해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2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 나스닥백 상장지수 펀드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나는 리포트 시장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KB금융 리포트로 출발해 볼 텐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 관련주의 주가 전망 어떨지 한번 짚어보는 리포트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매섭게 약진 네네. 중이죠. 네.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마스크가 필요했다라고 보는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해리스 후보 당선이 조금 더 호의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그렇죠. 어떨지 같이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신재생하고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하고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날 들어보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들으면 아직도 막상막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0일 날 그 TV 토론할 때까지는 어떤 확실하게 뚜렷하다라고 어떤 결정을 짓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정책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그 전기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 탄소 배출량이라는 그 기후에 관련돼서 맨데이트가 있거든요. 해야 될 방식이 그 일환에서 전기차도 같은 관점에서 기존적으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전기차라는 것이 큰 틀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를 탈바꿈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기차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해리스가 되면은 좀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연일 자기가 되면은 지금 뭐 $7,500 세제 혜택 주고 있는 거 다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테슬라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행정부의 어떤 수장 내지는 수장이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뭘 원하는 거지? 전기차 보조금을 원하지 않는가 봤을 때 사실은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가 없더라도 다른 경쟁사들을 대비했을 때 우위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그 디자인 측면이나 그 회사의 헤게모니를 봤을 때는 네. 어차피 전기차로의 어떤 이전이 정부의 정책과 보조금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테슬라는 스스로 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하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여전하죠. 불과 몇 년 전에는 테슬라는 바이든의 편이었고 전기차 보조에 따른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대선이 불확실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하고 같이 붙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9월 10일 이후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진짜 보조금이 없어지면 말이에요. 진짜 없어지면은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이슈 때문에 오히려 화재 방지를 위해서 중국보다는 한국 제품이고 한국도 여러 가지 그 화재 방지에 기술력이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도 있고 시장 내에서의 그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존의 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숨고르기 측면에서 포트의 이거 전환도 약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해리스가 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의 이제 모멘텀이 스스로 전기차가 잘 팔려서 가는 모멘텀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더 지속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죠. 이래저래 봤을 때 전기차 자체의 지금 판매는 여기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확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봤을 때 테슬라는 작년보다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1월, 6월 또 7월까지 봤을 때 글로벌리 전기차 판매는 한 4, 5%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부진한 것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진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반등은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다가 다른 섹터가 대비했을 때 로테이션, 그다음에 해리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어우러져서 최근에 한 10% 이상 오른 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화재 이슈도 모멘텀적으로 붙은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댓글 보니까 산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종달이 가고 태풍 산산 오나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네. 또 같이 떠오르는 게 하이브리드 차, 친환경 차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이브리드 차가 좀 전기차의 대안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좀 이미 어떨까요? 테슬라 말고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죠. 대표적인 도요타가 이제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하이브리드는 하진 않는데 캠리라든지 일부는 이제 옛날에 내연기관차가 있기도 하고 전기차는 모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요타는 원래부터 하이브리드 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한국의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자체보다는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판매가 더 커요. 하이브리드는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지난 네. 6개월 사이에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전기차는 성장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이브리드가 계속 이렇게 잘 팔리는 거는 사실은 단기가 아니고 만약에 추세를 이룬다면은 전기차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가 뭐 하나당 보통 90kW, 80몇 kW 정도 의 배터리 셀의 캐파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EV로 가면 거의 없어지는 거고 중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있거든요. 플러그인은 어떨 때는 이제 플러그에서 전기차 충전하고 어떨 때는 그냥 내연기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왜냐면 등치가 커지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네. 아직 시장은 크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성장성이 한 80% 정도 성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기차 순수 전기차 대비했을 때 그 뭐 한 20% 정도 이상을 그 하이브리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런 측면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 가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나 기대를 하고 있는 2차 전지의 수요 측면에서는 녹록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치고 올라오고 기후 얘기들도 계속 나오니까 순수 전기차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다시 머리를 쫙 하고 끌어올릴 만한 그런 키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책 발로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일단 순수 가져갔고 네.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 난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죠. 우리 2차 전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냐고 연결이 아직 고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가라는 건 그런 걸 미리 선반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도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좋은 거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과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요는 조금 부진할지라도 정책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인기도 변수이긴 변수입니다. 하이브리드 쪽에도 한번 같이 변수로서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정리한 게임 산업 소식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이 게임주들의 목표 주가의 희비가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 신작 모멘텀이 여러 가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의 끝이 요즘 보이니까 이런 신작 모멘텀이 또 새롭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게임주 업황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 리포트는 전체적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으로 투자를 이미 하신 분한테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체적인 게임 산업에 대한 초반 기초에서 약간 중급으로 갈 때 기반이 되는 하여튼 읽을 거리라고 보여져요. 리포트가 참 잘 써 있고요. 당연히 이제 리포트에서는 여러 종목을 얘기했는데 종목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그 우리가 하드코어 그 게임 시간을 많이 들이고 리소스 많이 투입해야 되고 이런 그 이제 게임 종류의 어떤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잘 될 줄 알고. 근데 그거를 이제 비용을 효율화시키고 좀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간 거죠. 그것이 이제 작년에 커서 네. 대부분의 뭐 신작이고 뭐 얘기하기 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넘버가 안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비용 효율화 시기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추세를 인정한 상태에서 본다면은 게임이 어떻게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냐고 하는 건데 비용 효율화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다시 가야 되는데 글로벌 트렌드가 너무 이제 메인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서브 게임, 서브 컬처에 따른 그런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이제는 우리 모바일도 있습니다. 모바일이 중요하죠. 모바일이 대부분이 한 60몇 % 차지합니다만 PC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고 다른 콘솔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크로스 플랫폼을 하는 게 필수인데 그런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여러 가지 크로스 플랫폼으로 하는 비중이 그전보다 한 30몇 %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이 콘솔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PC로도 할 수 있고 네.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많아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게임사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이 지금 필수가 되고 있는데 모든 업체가 다 준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 효율화 하고 있는데 크로스 플랫폼이 되고 있고 무거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해서 한 달 동안 내내 게임해야지 게임의 완결이 이루어진다. 이거 하드코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다면 사람들이. 맞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워낙 사람들이 편하게 수동적으로 해도 충분히 도파민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하드코어 게임이 어떤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이 리포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브 메인이 아닌 서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30분씩 해가지고 이제는 한 달까지 안 가더라도 게임이 한번 완성되는. 그리고 어떤 거는 자동적으로 걸어놓으면 자동 전투하고 내가 키우지 않아도 방치해도 되는 그러한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노력을 덜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만족을 느끼는 그런 서브 게임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서브 게임만 하는 전문 회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크게 비용 효율화 가야 되고 크로스 플랫폼 돼야 되고 서브 컬처, 서브 게임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비용 효율화 먼저 되고 나서 실적이 따박따박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기 리포트에서는 두 개를 얘기했어요. 종목적으로는 잘 아시는 크래프톤. 이게 이제 메인 게임의 핵심이라고 하고 넘버가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샀는데 시프트업 규모는 다릅니다. 시프트업은 크래프톤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마진은 더 높아요. 한 60% 넘죠. 아마 그렇다고 크래프톤이 낮은 게 아닙니다. 크래프톤 한 40% 되는데 이거는 서브죠. 시프트업은. 그래서 그러한 특색이 있는 이 두 종목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다른 종목도 6개 언급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의 주안점을 줘서 쓴 리포트인데요. 아마 의미 있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게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지만 넘버가 나오고 이런 구조적인 게임 업계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그 관심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을 이해한다면은 좀 좁혀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포트인데 참 잘 적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꼭 일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는데 저도 서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그러세요? 막 네. 앉아서 하는 것보다 농장 키우는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세팅해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알아서 동물들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메인보다는 서브 게임 쪽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필요하고 비용 효율화 이후에 이제는 구조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임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두 가지 종목을 뽑아본다고 한다면 일단 이 리포트에선 탑픽으로 크래프톤, 시프트업 두 가지 종목을 뽑아봤는데 워낙
리포트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번 뽑아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꼼꼼하게 다뤄보시면 게임주 앞으로의 업황 정말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얼마나 과거처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행동을 이끌 수 있을까요? 게임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보니까 그렇죠. 게임도 그때는 업황이 괜찮았을 텐데 이젠 영화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네.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쪽 업황이 예전만큼의 힘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까도 같아요. 영화를 다룬 것 같은데 앞전 네. 교육에서도 그러니까 SNS라든지 쇼폼이라든지 OTT가 넷플릭스가 엊그저께 최고가 가는 것도 그러한 사람들의 수동적인 하지만 그걸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거하고의 사람의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게임 업계도 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이제는 능동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CTT 리서치에서 정리한 바이넥스 종목 소식이네요.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상용화에 굉장히 생산에 힘쓰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좀 이렇게 괜찮다 할 만한 실적이 없어 보였는데 4분기에는 기대해 볼 만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바이넥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엄청 큰 CMO 회사죠. 남의 거 대신 생산해 주는 게 네. CMO잖아요. 위탁 생산하니까요. Contract Manufacturing인데 작은 규모로서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최근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뭐 리포트 한다고 해서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아닌데 리포트가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실만 하고요. 바이넥스를 아직 사신 분도 갖고 계신 분도 아니면 고려하신 분도 이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합니다. 아쉬운 거는 이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CTT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쓴 것 같은데요. 제목이 눈에 와닿았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어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그 남의 거를 생산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이미디어트하게 이슈가 되는 거는 얘네들의 그 고객이 셀트리온이에요. 예, 셀트리온이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전부터 준비가 됐었는데 네. 얘네들이 셀트리온이 원래 이제는 그 바이오시멀러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네. 바이오시멀러 중에서 약템나 바이오시멀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목이면 CT-P47인데요. 약템나 바이오시밀러인데 약템나가 뭐냐? 로슈가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치료제예요. 그거를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멀러 했는데 그걸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이제 바이넥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디어 돼가지고 올해 4분기 곧 임박해서 상업 양산에 들어갈 것이고 이 바이넥스의 그 준비되어 있는 캐파라든지 생산 라인을 봤을 때는 일단 전용 라인을 돌리게 되면은 마진이 레버리지 효과가 되면서 금방 마진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네. 바로 4분기에 흑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CMO, CDMO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가 한 사례로서 꼽은 것이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가 뭐 이렇게 모멘텀이 가졌을 때 뭐 불과 한 3년 만에 1년 만에 주가가 5배 성장하는 것도 있었다. 마진이 1년 갑자기 만에. 올라가면서 네. 마진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왜냐냐? CMO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종목 7개, 8개, 10개 하면은 마진이 낮거든요. 근데 네. 전용 라인을 꾸릴 수 있고 그 정도 캐파가 확보되면은 생산할 캐파가 올라오면 마진이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망을 했는데요. 26년에 무려 영업이익률 한 20% 이상 되면서 영업이익 규모가 한 600억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순위가 더 낮겠죠. 시가총액이 한 7, 8천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로서는 그 정도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그 성장에 대한 전망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난 한 2, 3개월 정도의 똑같은 테마가 되는 거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른바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을 회피하면서 좀 어떤 업체들한테 대안이 될 것이냐. CDMO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업체들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이게 일본 회사 같은데 AGC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한 4개 정도로 압축되는데 네. 생산의 규모 측면에서 적절한 액세스가 이 바이넥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제가 주린이 입장에서 한 번 또 배웠습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CDO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는 캐파하고 마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배웠고요. 셀트리온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함께 나란히 손잡고 쭉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 모멘텀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대해 볼 만한 호재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핵심 포인트는 얘네들이 레퍼런스가 많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뭐 이제 무슨 승인 받는 거 FDA, EMA 이게 많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줄 평은 목표 주가 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그 뭐 신영증권이라고 다른 증권에서 내세운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리포트의 그 어떤 양의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CTT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아까 포캐스트 그게 아까 6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추정한 거 그거의 근거를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걸어본다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가 미제시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미제시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다뤄봤는데 전기차 쪽 투자 전망 그리고 게임즈 업황의 키포인트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제약바이오주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약세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2,700선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습니다. 2,696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0.86% 마이너스 773.1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맥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요. 두 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갈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고는 있는데 사실 뚜렷한 해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뭐 올라가나 싶다가도 또 특정 종목만 올라가고 또 전반적으로는 좀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혁승 이사님부터 오늘 장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뭐
뭐 그렇게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최근에 어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충분히 잘 나왔고 그 큰 폭락 이후에 뭐 저도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뭐 지금까지 바라봐 오고 있었으나 뭐 글쎄요, 여기 구간에서는 조금 한번 좀 쉴 구간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올라가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데 딱 61선 정도 근처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잘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고 좀 저항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또한 이제 어제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주식을 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사실상 뭐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은 뭐 재료 노출, 셀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억울하죠. 그건 왜 억울하냐면 사실 우리 바이오를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FDA 승인도 좀 받고 이제 그러면서 그 3상 성공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항상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급등하고 이제 잘 가다가 결국 3상에 실패하고 FDA 승인 안 되고 이러면서 또 폭락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사실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이번에 FDA 승인은 사실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그럼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잘 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그 보니까 기관들에서 그 리서치 센터에서 그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여기저기서 뭐 좋다, 뭐 드디어 기대한 게 나왔다는 둥 뭐 이렇게 해갖고 해놓고 정작 이제 기관 외국인들 그렇게 쓸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쓰레기들이다.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정신 나간 놈들도 적당히 좀 적당히 적당히 해야죠.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진짜 이 행태를 보면서 참.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좋은 만약에 뭐 미국에 알테오젠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런 일로 이제 됐으면은 정말 막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그렇다고 또 유한양이 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또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대감이 때문에 뭐 올라서 세론이 나왔다 이러기에는 너무 그간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다.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또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저도 아침에 이제 조금 사갖고 뭐 방송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에다 걸어놓고 이제 또 팔리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유한양행이 잘 돼야 이 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으로 다시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어저께 좀 유한양행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좀 찬물을 끼얹었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카니님께서 마치 승인되면 짜릿한 장대양봉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생각해보면 HLB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승인이 돼도 이렇게 떨어지고 안 돼도 이렇게 떨어질 거면 이거를 무슨 기다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오늘 장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다. 네,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굳이 할 말을 쥐어 짜낸다면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양시장이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그 선물 쪽에서는 좀 사주는 모습들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다 현선물 좀 매도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뭐 오늘 그거 금통위 있죠. 금통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금통위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좀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낙폭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일단은 지금은 좀 너무 섣부르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기다려보자.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어제도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나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여쭙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에 어떤 재료에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인데 사실 뚜렷하게 뭔가 속 시원히 딱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사실은 뭐 하나 딱 해결돼 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하나 해결되면 다음 게 또 문제고 다음 게 또 문제고 막 이렇게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엔비디아 실적 다음 주에 나오는데 거기에 좀 트리거가 될 수는 있습니까? 트리거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는 사실 별로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실적 잘 나올 거기는 한데 이후에 가이던스 내놓고 나서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도 시장은 또 갈릴 거여서 일단은 기대는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일단 좀 중요하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형성해 줄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너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시장을 따라가자면 이제 종목 장세고 그리고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가지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잠시 잊고 섹터와 종목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서 발제한 그리고 제작진이 발제한 세 가지 주제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신혁승 이사님이 발제한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다시 봐야 할 때 지금 좀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많이 올라와 줬고 여기서 타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신혁승 이사님은 왜 이거 로봇을 주제로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방송에서 뭐 몇 번 슬쩍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금리나 되면 결국에는 많이 빠졌던 로봇 섹터, 바이오 섹터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그 로봇주들을 보고 있는 이유는 좀 뉴스 플로우들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로봇 섹터를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AI라는 그 시대의 어떤 그 끝판왕은 로봇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로봇에다가 AI를 탑재해서 결국 인간처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끝판왕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최근에 어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필두로 해서 뭐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 뭐 SBB테크나 SPG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봤던 이유도 알테오젠이라는 대장이 있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장들이 어떤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이오가 올라갔던 것처럼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로봇 섹터의 어떤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횡보를 보여준다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장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뭐 감히 말씀드리면 뭐 진짜 한 몇 년 이렇게 묶어두면 이름은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면서 정말 한 50만 원 정도 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뭐 기대도 좀 해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좀 로봇 섹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지만 좀 눌렸을 때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또 양대 축이 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좀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쪽 할 바에는 뭐 뉴로메카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뉴로메카나 이런 감속기 만드는 기업, SBB테크, SPG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로봇은 삼성의 보핏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기대감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며칠 전에는 또 전기차 접은 애플 다음 사업은 로봇이다 해서 블룸버그 쪽에서 아이패드에 로봇 팔이 달린 가정용 탁상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블룸버그 통신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기이하긴 한데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애플이 뭐 하나 건드린다. 애플이 전기차 한다 그랬을 때 LG전자 어떻게 갔습니까? 상한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좀 이슈가 되기는 한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세요? 로봇주 지금 타이밍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그래도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움직임이 없고 뭔가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언제 좀 출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상반기에도 좀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로봇주들이 그래도 업황이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봇주 볼 때 뭐 수주나 업황이 어디서 개선이 됐냐 이거를 볼 때 좀 일본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 일본의
그 공작 기계 데이터도 보면은 작년까지 굉장히 좀 부진하다가 올해부터 상반기쯤에 좀 턴어라운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뭐 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번에 2분기에 냈고, 화학은 또 앞으로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 가이던스도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야스카와 같은 경우에도 뭐 수주 잔고 이런 것들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중국 쪽에서 일단 수주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로봇 수주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또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좀 실적을 못 내고 있고 뭐 그 주가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에는 살짝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금리 인하로 좀 이제 넘어가게 되고 기업들도 어떤 좀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좀 기대감은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이 뭐 보핏을 낸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벤트성 이슈 자체는 좀 힘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애플도 탁상형 로봇 낸다고 했는데 좀 기이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그게 뭐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한 2년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뭐 내부적으로 반대가 있어가지고 뭐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못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한번 경과를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부터 좀 로봇주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혁승 이사님, 요거 만약에 로봇주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하고는 싶은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좀 턴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네. 사면 또 떨어지고 또 네, 다른 그렇죠. 데로 수남에 옮겨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 제가 우리나라 미국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하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서두에도 이렇게 제 속에 나가면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심리를 제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우 멋있게 나가네요. 좀 멋있죠. 네. 멋은 좀 있습니다. 멋있죠, 신혁승 이사님. 그런데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양대 축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분석,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투자하시고 트레이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 생각에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좀 뭐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회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명확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1선 돌파하는 게 가장 무슨 종목이든 지수든 종목이든 61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드디어 이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지금 61선 지지하는 그런 여부를 지켜보면서 뭐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61선 근처에서 막 이제 좀 사고 있는데 뭐 61선 빠졌다 그러면 그냥 바로 손절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든 대세 상승이든 큰 상승이든 나올 때 61선 돌파를 가장 먼저 하고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접근해 봐야 된다. 뭐 지금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할 텐데, 제가 어제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무조건 이제 질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떨어지든 이제 하단에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이 60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일단 사놓고 만약에 그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의 최바닥에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로봇주를 뭐 작은 것들 보는 것보다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보고 가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레인보우 로봇, 네.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자유롭게 100분 근데 토론. 근데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핵심을 찌릅니다. 신뢰도 측면에서 이게 61선 넘었다고 해서 이야. 좀 그렇게 봐도 되나요? 자리 그렇게 바꾸실래요? 보시면 지금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물리면 팔 수도 없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다고 해도 종목의 가격이 크고, 그다음에 물론 가장 좋은 게 61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동반돼서 뚫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똑같은 차트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볼 때 어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거래량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늘 61선 뚫을 때는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동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거래량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61선 지지하다가 한번 양봉이 세게 나오면 그때부터 거래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 이제 그 팩트고 한데, 저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61선, 21선, 51선 세 개랑 거래량 조금 보는데요. 그 기관 수급들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보다는 일단은 그 어느 선을 돌파해 놓느냐 안 놓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리적으로는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61선이 한 15만 4천 원 정도인데 15만 3,800원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옵션 A로 무조건 달고 가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로봇주 한다면은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에 감속기 쪽에 뭐 SB비테크, SPG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SPG가 얼마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감속기 쪽으로 한다는 뉴스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왜 SB비테크가 더 많이 가고 SPG가 못 가냐 했더니 또 오늘은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감속기 쪽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동 로봇 쪽으로는 뉴로메카가 최근에 어떤 그 매출액의 어떤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고, 최근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협동 로봇 쪽으로는 두산 로보틱스보다 뉴로메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뭐 최근에 아직 그 거래량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좀 그렇긴 해도 뭐 SB비테크나 뭐 SPG나 이런 쪽으로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확산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은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따가 이주연 대표님 발제해서 얘기하실 때도 날카로운 질문 좀 하나 해주세요.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폐부를 찔러 감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다시 봐야 될 때 지금 들어가도 타이밍이 괜찮다. 하지만 손절 라인은 정말 타이트하게, 이게 필수적으로 좀 따라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하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차 전지주 올라도 불안한 2차 전지주. 신혁신 이사님은 또 2차 전지주 좋게 보시니까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주연 대표님이 요거를 가져오셨으니까 좋다는 쪽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불안하다. 와, 왜 이러면은 난 이러면 내가 대결... 생각하는 불안함과 맞으면 네. 진짜 인정.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갈 것 같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게 감이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 네, 그래서 근거가 있으신가요? 근거가 있어요? 지금 캐즘에다가 화재 나고 지금 상황 워낙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LG 들어가요? 에너지 지금 제 저기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주연 대표님 발제인데 아니, 신혁신 근데 이사님이 하는 게 항상 맞습니까? 이게? 어떠한 종목이건에 불안하다니까 일단 이 들어보겠습니다. 61선을 네.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일단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들어가. 내가 61선 못 참아. 내가 어떠한 네. 종목이든 관심이 있었는데 네. 61선 돌파하면 일단 들어가는 게 맞고, 네. 만약에 꺾여버리면 그냥 61선 떨어지면서 그냥 손절을 하면 되고, 손절하면 올라가면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어제 모 방송에 나가서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되게 안 좋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지금 안 탄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화제나고. 근데 이 종목이 어떠한 섹터건 막론하고, 뭐 로봇도 최근에 얼마나 나빴습니까? 근데 그렇죠. 최근에 막 좋은 거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면 뭐 이제 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2차 전지도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서 만약에 간다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40만 원 정도 가면 이제 그때부터 2차 전지 좋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래를 예상하고 어떤 주식을 하는 건 아닌데, 결국 종목이 살 자리가 나오면 일단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명언이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 불안함은 이주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고 제 불안함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불안한 배틀로 가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어떤 부분이 2차 전지주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아직 뭐 딱히
뭐 업황이 좋아진다, 개선이 된다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질 거냐라는 거에는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당연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반도체가 좀 죽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반도체가 좀 이렇게 쉬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쉬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갈 수급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모르잖아요.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게임주들 이전에 막 안 올랐었던 막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포드가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 철회하겠다는 또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좀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좀 단기간 안에는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의 어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뭔가 싸움을 붙이고 싶은데 두 분 다 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는 거여서 굳이 요거를 사야 될까라는 그런 의견도 동의하고 신학생 기사님 일단 61선 뚫었으면 그거는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일단 자동적으로 자동 반사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손절 라인 잡으면 되니까. 저는 이제 그 불안함의 그 결이 틀립니다. 이주연 대표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고 그런데 지켜보다가 뭔가를 이거 우리가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 네. 뭐 이제 좀 뭐를 이제 잭슨홀 미팅이 뭐가 있고 이벤트가 있으면 뭘 지켜봐야 되고 지켜봐야 그걸 이제 되고. 하고 나서 해야 돼. 그러면 이미 다 늦어요. 항상 보면 그거는. 그런 거는 너무 내가 면피하는 용이에요. 아, 어떤 면피용이야. 뭘 전문가들 자꾸 진짜 지켜봐. 방문 뭐를 지켜본다는 네. 거예요. 지금 뭐 그 급락하고 물론 저도 이제 좀 굉장히 쫄아갖고 네. 이제 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그 당시 2주 전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뭐 2주 전에 그 급락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반등하면서 쫄아갖고 다들 나와서 막 얘기하다가 뭐 지켜보고 해야 된다 이거를 뭐 그 지금까지 다 올라왔는데 네, 다 지금 올라왔는데. 뭐를 뭐 더 이상 뭘 지켜본다는 건지 모르겠지. 다 오르면 그때 와서 얘기해요. 몇 퍼센트 예. 오르고 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의미 없잖아요. 근데 네. 그때 여행 가셨잖아요. 여행 가셨잖아요. 일본 가셨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 가셨죠. 예, 일본. 그런데 그러니까 야, 이제 제 광복절에 말씀은 일본은 진짜 좀 심하잖아요. 뭐를 지켜보고 해갖고 뭐가 네. 제대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는다니까요. 그건 늦죠, 그래서 늦죠. 일찍 여행 가야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불안한 이유는 네. 이주연 대표님과 결이 틀린데 뭐냐? 2차 전지가 일단 올라가야 지수가 일단은 지수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나 바이오 이쪽 다른 섹터들이 다 딜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예전부터 봐왔지만 2차 전지 가면 다른 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수급 구조상.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가갖고 이제 좀 지수도 다 같이 가갖고 이제 올라가면 좋겠는데 2차 전지가 가면서 기존의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을 다 빨아갖고 이제 이쪽이 다 죽어버리면 이제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죠. 쏠림 현상이. 이제 그게 싫어갖고 이제 좀 불안한 거지. 뭐 이게 2차 전지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거 확인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랑 뭐 포스코홀딩스, 뭐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뭐 포드에서 뭐 철회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어쩌고 말씀하시는 데는 좀 심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그게 만약에 그런 네. 쪽으로 불안한 감이 있고 그랬으면은 이게 왜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지금은 2차 전지 지금 무조건 일단 해보자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유한양이 상한가 갈제로 나오는데 그렇게 빠지는 거 보면 쉽지 않네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종목의 섹터나 이런 것도 뉴스플로우를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갖고 내가 명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볼린저 밴드니 뭐니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건 볼 필요 없고 딱 뭐 61선, 61선, 21선, 51선 딱 3개 보고 뭐 기관 외국인 수급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맞는 기준에 맞춰서 트레이딩 해 나가면은 좋은 수익을 크게 터지진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동의하는 게 2차 전지 들어갔다가 약간 이거 좀 물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안 들어가자니 얘네가 가는 거를 또 지켜보기도 어렵고 논리를 찾자니 2차 전지 못 들어가겠고 그렇다고 논리 없이 그냥 뭐 베팅을 하자니 약간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기술적으로도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상단을
상단을 아마 찾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가는 동안 손 놓고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 네. 아마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을 잡았으면은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뭐 2년,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상단을 좀 만들어 가면서 어느 정도 폭의 박스권을 만들 거냐 이거를 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보자라는 거죠. 네, 상단을.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저희가 뭐 방송 전에도 회의를 했지만 제약바이오가 최근 한 달 반, 2달 동안 쭉 올라와 주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이 실망감을 주면서 약간 아슬아슬하던 게 한 템포 쉬는 방향으로 지금 굳혀졌습니다. 그 수급과 반도체 수급과 이런 것들이 좀 2차 전지로 많이 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쉰다는 전제 하에 다음 순환매로 갈 수 있는 섹터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로봇도 있을 수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고 게임도 살짝 오르고요. 그리고 루닛이나 뷰노처럼 그런 뭐 의료 AI 이쪽이 또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후보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바톤을 이어받을 그런 순환매 관련된 섹터? 테마? 요거는 뭐라고 보세요? 딱히 안 보입니다. 딱히 안 보인다. 사실 근데 딱히 안 보여서 지금 여러 군데로 좀 퍼져 있는 느낌이기도 네. 합니다. 신혁승 이사님은요? 저는 그냥 바이오가 이번에 유한양행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시 이제 그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이나 봤을 때는 결국 바이오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좋죠. 반도체 그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좋은데 최근에 그 한미 반도체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모습을 보면 와 이게 여기서 다시 이제 예전에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주연 대표님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신혁승 이사님도 이전 같은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인데 요거는 저희가 전력기기, 전력설비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두 분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사실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제 오늘 일단 다 팔았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오늘 이제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싹 네. 팔고 왔고 이유는요? 오늘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력 뭐 이런 거 너무 뭐 좋다 뭐 그러는데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뭐 아침에 뭐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좀 뭐 저도 이제 좀 팔고 오긴 했지만 네. 내려오면 좀 다시 살 생각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이 고점에서 지금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좀 수익을 좀 길게 끌고 가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이제 불안한 감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섹터가 좋다는 건 다들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력기기가 말고도 뭐 조선도 방산도 막 다 이 섹터 진짜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올라갈 힘이 지금 시장에 충분한 수급이 있을까? 약간 여기서 다들 좀 물음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주연 대표님과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이 지금 거의 지금 단기 트레이딩 성격의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그렇죠. 조금만 이제 이익이 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이제 이게 거의 막 팔고 또 막 조금만 손해가 나면 무서워서 팔고 막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올라와서 저는 이런 상황이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나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57분 정도여서 오전 공략주로 바로 갈게요. 왜냐면 두 분 다 요 뷰노, ST팜 이런 거를 들고 오셨는데 여기 또 하실 말씀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은 뷰노 가지고 오셨고요. 이주연 대표님은 ST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부터 한 2분, 3분 드린다, 2분 정도 드린다고 하면 ST팜 개별 종목으로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개별도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도 좋습니다. 지금 뭐 신약 관련한 종목들은 다 빠지는데 또 CDMO랑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종목들은 나름 괜찮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보면은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월달에 그 생물보안법이 하원에 상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ST팜이 최근에 그 홈페이지 본사 홈페이지에다가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
계약과 관련해서 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그 안내문 막 이런 것들을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어디랑 좀 계약을 맺었냐 이렇게 좀 보니까 일단은 아마 길리어드의 빅탑일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원료 공급사로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중국 기업을 배제시켜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길리어드가 이 원료 공급사로 중국 그 기업을 이제 공급사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통과가 되면은 조금 이제 중국 기업을 배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게 ST팜이라고 보고 있고요. 빅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 5대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매출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좀 보였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급 제약품이 맞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호재 이슈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ST팜이 좀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블록딜 관련한 매물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번 주까지는 12 물량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아마 추가적인 탄력세를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 설명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랑 손절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5%. 네. 마이너스 5% ST팜 성격으로는 좀 너무 짧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수정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유연하시네요. 예. 네,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지금 그 박스권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 12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만 7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T팜 내용을 잘 들어봤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신혁승 이사님은 뷰노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투자 포인트인가요? 일단 뭐 뷰노를 이렇게 좀 좋게 봐갖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뭐 위에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좀 뭐 지금 눌림목 정도에서는 뭐 그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뭐 AI 의료 쪽에서 루닛, 뷰노, 뭐 딥노이드, JLK 뭐 4대 그 어떤 그 종목이 이제 그 섹터의 어떤 대장격 성격으로 이제 형성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루닛과 뷰노가 이 AI 의료 쪽에서 가장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 하는데 최근에 어떤 실적 성장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뷰노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심정지 의료기기 뭐 병원에 여러 군데 이제 확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하반기에 이제 또 이것도 FDA 승인 뭐 그 미국 진출 뭐 기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또 그것도 잘 되면은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뭐 가격 전략은 뭐 제가 볼 때는 5일선 35,000 뭐 한 300원 400원 여기까지 뭐 좀 눌리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다음에 목표가는 4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뭐 매수를 전체 다 해놓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뷰노가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최근에 루닛보다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루닛의 차트를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지금 61선을 이제 막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돼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루닛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겸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5,000원이면은 지금 현재가에서 25% 상승인데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뭐 먹으면은 알아서 파는 건데. 그냥 45,000원 써 놓으신 거군요. 아니 왜냐면 이제 정고점 정도 가기를 기대한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만약에 또 45,000원 오면은 또 팔겠습니까? 그렇죠. 또 더 못 간다라고 팔죠. 하겠지. 이제 목표가는- 올라가면 알아서들 네, 하시면 알아서들 되고 하시면 됩니다. 손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의 뷰노 그리고 이주연 대표의 ST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 두 분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장에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